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검정고시 국어 제14강 서사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오늘날 소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서사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건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허구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서사문학의 뜻입니다. 이 서사문학에는 설화, 가전체, 고대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런 것이 있는데, 삼국 이전에,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그 설화, 이제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개를 합해서 설화라고 그럽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단군신화인데, 이 단군신화나 중몽신화나 수로왕신화 이런 것들은 이제 건국 시조와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영웅적이고 전기적인 한 문체로 되어 있고, 고려시대 때 가전체, 이 가전체는 특징이 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의인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순전 하면은 술을 의인화했고, 공방전 하면은 엽전을 의인화했고, 죽부인전 하면 대나무, 저생전 하면은 종이, 정시자전 하면은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것이 가전체이고, 패관은 가담항설이라 그래서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이 이제 패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소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문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는데, 이제 과거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제 문어체, 운문체, 이런 우연적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쪽은 이게 이제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다. 줄거리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설은 이 고대 소설과 현대 소설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게 1906년에 이인직의 혈유누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최초의 작품이라고 되는데, 이 개화사성이라든가, 여기서 특징은 이제 언문일치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한문체, 문어체로 써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어체이지만은 여기는 과도기적으로 언문일치체로 쓰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소설은 1917년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 이제 특징은 산문체, 구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다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픽션은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아주 필연적 사건의 전개, 이게 이제 또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의 한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신화는 그 민족과 국가와 관계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시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환인 하면은 이제 환웅의 아버지, 그러니까 환인의 서자 환웅, 그 아들이 환웅이 이제 그 곰과 이게 이제 웅년대 혼인을 해서 이제 단군이 탄생이 된다는 그런 신화 얘기입니다.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이제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 경국 이념이기도 하지만은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그것을 신시라고 불렀다.
이분은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이때 신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어서 3, 7일 동안 이걸 햇볕을 보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있으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곰은 그걸 잘 버텼어요. 그런데 범은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와서 범이 됐고, 곰은 이제 웅녀가 돼서 여자로 환신을 해서 환웅과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 보면은 기역, 리을, 이음이 잘못 풀이한 것이라 그랬는데, 천부인하면 하늘에 주신 징표예요. 좋습니다. 또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 재단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체. 이 곰은 여기서 용맹스러운 것은 이제 범이고, 곰은 아주 순진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아주 우직하고 그래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겠는데, 이제 굴은 이제 신의 신성한 공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춘향전입니다. 우리 고대 소설의 춘향전은 가장 많이 영화, 연극, 오페라 뭐 이 각색이 돼가지고 계속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알다시피 변사또 생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변사또가 이제 순양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신문을 하는데 기생년이 무슨 정절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나의 서방은 이도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정절이 필요했냐. 이 서방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비아냥을 하니까 이제 춘향이가 하는 얘기가 충효열의 위아래가 어디 있어? 자세히 들어보시오. 기생말 나왔으니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려 없다고 하나 낱낱이 아뢰리라. 황해도기생 동선이, 또 진주기생 논계, 또 청주기생 화어리, 평양기생 월선이, 안동기생 일지용, 이런 사람들이 다 기생인데 아주 정절을 지키고 그 제아비를 따라서 일부 종사했던 분들이다. 나도 목숨 걸고 내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장면에 이제 그 변사또 생일날 이도령이 이제 암양의사잖아요. 그 거지 형태로 변장을 하고서 이제 잔치상에 턱석 주저앉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양반 사람들이 저 웬 거렁뱅이가 와서 판을 깬다. 그런데 행색이 갓 쓰고 도포 입었으니까 양반임에 틀림없다. 글을 쓰도록 해서 망신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고자, 이게 혈자, 이게 중국 한자를, 한시를 지을 때는 그 운자가 필요하거든요. 운자를. 고자, 운자로서 이제 글을 지어봐라 하니까 지필묵을 달라고 해놓고 일필휘지로 이거를 써 내려갑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하려. 금술잔에 향기로운 술은 천만 백성의 피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옥쟁반에 들어있는 맛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고열이다. 총루낚시에 민누낙여. 황초불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체 원성고라. 기생들의 노랫가락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의 소리가 높구나. 이렇게 해서 써서 던지고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어사시라고 해서 이 시는 이런 시들이 아주 그 작품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 작품과 아주 밀접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어사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시에 부패된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여기서 관계에 있는 것은 이거는 춘향의 정절을 말하기 위한 것이요. 요거는 그 당시에 부패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대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을 얘기를 할 때,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런데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소설에서 문제되는 요소들인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소설의 갈래로 꽁투, 단편, 중편, 장편 이런 얘기는 소설의 분량상, 예를 들어서 200자 원고지 한 10매, 이거는 한 70매, 이거는 한 100매, 이거는 뭐 200매 이상씩 이렇게 대하소설 이렇게 있어요. 분량상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성 단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구성에서 단순 복잡 구성, 순행식, 입체식인데 단순 구성, 순행식 구성 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이건 입체식은 과거,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액자는 소설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액자 구성이고, 옴니버스 플롯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옴니버스 합성버스라는 얘기야. 앞에 김실습의 금오신화 같은 것이 금오신화 제목 속에 그 속에 단편이 5개 있어요. 만복사, 접하기, 치유부벽전기, 남면부지기, 이생규장기 이렇게. 근데 사건이나 인물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옴니버스 플롯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한 소설, 스페인의 그 악한 소설이라 해서 왜 게도 루팡, 인물은 하나인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우리 그 임꺽정전이라든가 홍길동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물은 여기 지금 이 6개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인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 인물 편명, 이거는 양반은 양반, 쌍놈은 쌍놈, 악인은 악인, 그렇게 참서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평면적 전형적 인물이라 그러고, 개성적 입체적은 악한도 뭐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된다거나 뭐 그런 데도 있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명작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인물의 성격 규정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하면은 이제 사색형 또는 우유부단형 이렇게 할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이제 유명한 기절이 있는데,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죠. 좌충우돌, 경거, 망동형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물 제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야기식입니다. 이야기식.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을 직접 하는 것이고, 쇼잉 하면은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쇼잉. 이게 뭐 요새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고대 소설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입니다. 우연적 사건의 전개, 느닷없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소설에서 나오는데, 현대 소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인과관계의 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소설이라고 보겠어요. 배경에는 시간, 공간, 분위기 합해서 이걸 배경이라고 합니다. 어조, 말시라 그랬죠. 해학적, 반어적, 역설적 이런 것이 있고, 주제도 과거의 소설들은 계세징인, 건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 시점도 알아둬야 될 것이 소설에서 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1인칭입니다. 나 하면은 그 하면은 소설에서 그라고 하는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3인칭 소설이다 이렇게. 그래서 1인칭과 3인칭 소설이 있는데 1인칭 서술자 시점, 이건 이제 신변 잡기, 신변 소설, 체험 소설 같은 게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1인칭 서술자 시점이고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극 중의 인물을 보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에는 이 서술자가 없어요.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시점이 있어요. 고대 소설은 그 주인공의 심정이나 대화나 이것이 아주 전지전능하다. 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다. 이것을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소술자,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제 등신부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소설의 전반적인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등신불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부처다. 그것을 등신불이라 그럽니다. 이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오래돼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된 불상이라면 과연 지금은 저 금불각에 등신 금불각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처님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알아서긴 부처님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인들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오늘에서는 이제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 자네 느닷없이 자네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식지의 얘기네. 엄지, 검지가 식지입니다. 장지, 약지, 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보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해오던 금불강이나 등신불이나 만적의 분신공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달포 전에, 한 달 전에 남경교회에서 진기수에게 혈서를 바치느라고 입으로 살을 물었던 나의 식지를 들어봤다. 여기 이제 하나 제수처로 내가 살기 위해서 혈서를 쓴 거예요. 원면 살생 기입을. 원컨대 면하게 해주십시오. 뭐를? 살생을.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대해서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더 말이 없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그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 공연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이제 그만 손을 내려도 된다는 건지 뒷말이 없다. 그러고서 이게 말없음표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묵시적 암시라 그래요. 생략법 쓰고 있죠. 뭐가 들었겠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다 또 담요로 나무 관세음보살. 태어루에서 정오를 하려는 큰 북소리와 무거워 함께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제 생략과 암시 그리고 예술적 여운 이게 고대 현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신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신불이 이제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통 이제 단순 구성은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단순 구성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다시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은 또 복잡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발단이라고 그랬죠. 발단, 전개,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대단원, 결말이라고도 그럽니다. 결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대정대학 다닐 때 학병으로 끌려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일본 군인으로 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 조선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수첩을 열어보니까 진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수소문해서 가까스로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진기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정원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정원사라고 하는 절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로 가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일본 염탐꾼인지도 모르니까 시험해봐야 이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을 때 혈서를 안 돼! 라고 하기 직전에 혈서를 써가지고 아까 그랬지만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불각이 있어요. 금불각. 그런데 아주 신령스러운 것인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아주 만적의 얘기가 만적의 설화죠. 전설이죠. 말하자면 전설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적선사 소신 성불기라고 하는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아주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그 전설을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제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여기서 나하고 앞부분에서 나오고 뒷부분에서 나오고 이거는 1인칭이죠. 1인칭 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건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은 1인칭이 됩니다. 1인칭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이동되는 거예요. 또 이걸 액자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소설 전체적인 거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른 이야기가 이 작품의 주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서를 쓴 것과 만적이 몸을 태워서 부처가 된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 똑같이 불운에 귀한다는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묵시적, 암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고 여기는 1인칭 서술자 시점이고 이걸 작품 전체로 볼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내가 만적이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등신불은 분량상으로 단편이고 액자 구성이고 이렇게 돼 있고 배경 또 시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이게 줄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 학병으로 끌려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운에 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고뇌와 그 종교적 그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소설들이 대부분 휴머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아주 30년대에 가장 시적 서정적인 그런 소설로서 대표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허생 이 성처녀하고 물레방앗간에서 한여름에 우연히 그 이제 맺어지는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동의가 생겨난 것이 아니냐. 이제 공간적 배경은 이제 봉평장, 장돌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한 저녁 때 그 강원도에 아주 서정이 넘친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그 허생이 이제
동의하고 대화하는 쪽입니다. 그래, 모치는 애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성처녀가 모치입니다.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헤어지고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가을에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 이럭저럭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모실 수 있겠지요.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이랬다. 은연중에 이 허생은 이제 동의가 바로 그 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그런 의심을 합니다. 특히 의심을 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동의가 왼손잡이 말째 찍을 때 너 왼손이거든. 허생도 왼손잡이거든.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학적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우연히 암시적인 그런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 동의가 내 아들이었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동이 탐탁한 등어리에 뼈를 사무치게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 하였다. 동이 등에 엎이면서 뭔가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시나리오로 각색한 겁니다. 시나리오는 요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개울가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장면의 표시가 들어가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작품에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무조건 영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화 각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해 웃으며 의비와 갈라져 제천에 이런 얘기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허생이 이제 고맙네, 자네 등이 참 따뜻했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문, 행동, 표정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는 게 어떠냐. 그것은 이제 이쪽에 있죠. 좀 더 엎였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우리 그 소설 중에 반어법을 쓰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전형턴의 화수분이라든가 차만식의 그 태평천하라든가 이게 반대예요. 이것도 반대입니다. 첫 번째 30전, 둘째 번째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취하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부터 이게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재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흘 동안 동구이건도 못한 김천지는 30전 백동화 서푼 또는 5분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더구나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칼칼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다 줄 수 있으면야. 아주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의 애환이 아주 눈물겹게 잘 묘사된 작품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여기 이 오라질 60알년 이제 설렁탕을 모처럼 한 그릇 사가지고 갔는데 아이 죽어 있는 거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하느냐. 서방이 왔는데도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 사왔는데 오늘따라 왠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이제 끝나는 작품인데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 감격적인 돈 한꺼번에 많이 벌었다는 데서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4강을 마치겠습니다.